불타는 셀럽, 오늘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입니다. 연일 폭우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때에 더운 철이라 또 요새 보면 상당히 폭염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좋은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안 하시니까 좀 한가하신가요, 요즘에? 그렇죠. 아니, 한가한 거보다 욕을 안 먹으니까 좋습니다. 안 하고 나니까 욕하는 사람 없고 지금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욕을 먹으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아이, 왜 우리가 이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요새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사실 워낙 바쁘게 시장 일을 하셨어서 건강도 또 챙기실 시간 없으셨을 텐데 좀 회복하고 이런 시간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단체장들이 그 스케줄들이 하루에 보통 5-6개 돼서 거의 뭐 짬낼 시간이 없거든요. 간간히 자기를 돌아보고 쉬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일정에 그나마 다 못 가는 것들을 쳐내고 겨우 소화하는 일정이셨을 건데 그게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준 전 시장님의 정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고, 그렇지만 또 쉬지만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활동을 계속 열심히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시장 재임 시절에 만나 뵙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분들 찾아뵙고 근황도 여쭙고, 그리고 또 만나 뵙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역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아직 결말이 안 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언도 해드리고, 그래서 요새는 지역 주민들이 시장 대 시민이 아니라 서로 친구 같은 이런 관계가 정립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벌써 엊그저께 일 같은데 1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1년 하면 진짜 안 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1년을 지나고 보니까 훌쩍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뭐 오랫동안 고양시장 하시면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 과거 시장 하셨을 때를 회상해 보시면 어떤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시는지. 저희는 군인은 이제 그 푸른 옷을 입고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노란 옷을 입고 지나갔던 그 시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같이 했던 단체장 분들은 전부 다 2019년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당선이 돼서 어쨌든 설계를 하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1월 26일 날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노란 옷을 벗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생생하죠. 네.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른 기간도 그러셨겠지만 코로나 때는 정말 근데 그 과정이 단체장의 어떤 능력 내지는 그 지역의 공직자분들의 혁신적인 마인드, 이것이 만들어내는 지방 정부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과정에서 전 공직자가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고양시 하면 알려지는 도시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지만 또 하나 어떤 영광처럼 승리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조례 만드는 시장이 별명이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이런 별명이 만들어지셨어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기억들,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킬까. 사실 예산으로 하는 거는 단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고, 경기도의원 시절
8년 동안도 한 120여 개의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그 조례를 많이 만든 이제 의원 측에 들어가죠. 시장하면서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또 유명했던 게 식사오거리 교통 문제 해결하셔가지고 좀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 고양시가 그 유명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기에 그 드라이브 스루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CNN에는 저희께 그때 당시 한 달 사이에 1억 5천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국면 전환이 됩니다. 그때 뭐냐면 코로나 하면 다 집에서 나오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우한 같은 경우는 막 잠물토록 잠궜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사람인데 나가자 해서 광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선제 대응을 했던 거고 저희 그때 당시 080 안심콜 전화번호도 QR코드로 이렇게 출입 관리를 했잖아요. 네. 저희는 080 전화 부재중 전화 그 기록을 활용해서 해가지고 돈도 안 들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엑셀로 딱 뽑아서 그분들한테 그 감염이 여기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식사 오거리 그다음에 일산 IC 그리고 이제 통일로 이 세 곳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통일로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3천억 들여서 통일로를 확장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시는데 확장 안 하고 우리 50억 갖고 해결했습니다. 그 병목 구간을 전부 좌회전 포켓 차선을 만들어서 통일로 지금은 정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사 오거리 같은 경우도 약 300억짜리로 해서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고 옆에 차선 하나 하고 버스 정류장만 옮겼는데 해소가 됐고 그 대표적인 그 퇴근길에 막히는 곳이 일산 IC였는데 거기다가 우측으로 하나 기존 도로와 접목시키는 그 한 100여 미터 정도 도로 하나를 연결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막힙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녔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이제 제가 취임식 대신 첫 번째 방문지가 거기였었어요. 이거 해결합시다. 그래서 해결이 됐죠. 교통 문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동원돼야 해결할 수 있을 문제 같은데 다 그런 문제는 아니군요. 그렇죠. 결국은 아이디어로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모으면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실력 대단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단을 동원하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네. 그 이제 제가 그걸 많이 써봐서 아는데 080 전화 이제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살아가지고 당연히 080 전화 다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080 전화가 핸드폰을 만들고 나서 네. 다 이제 사람들이 쓰질 않아요. 네, 쓰질 네, 않는데 네. KT랑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080 전화 우리가 씁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통화에 요금이 4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40원 해가지고 이거 전국에 보급 못 시킨다. 네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통화하는데 5원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가 100% 지원을 해드리죠. 네네네. 다른 지자체는 반반 부담을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080도 정부 혁신 대상 받았습니다. 그 KT가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 쓰지 않는 전화위선을 써서 코로나도 이기고 자기네 수익도 발생이 되고 정부 혁신 대상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하고 080 안심콜 두 가지는 대통령상을 받아서 전부 공직자분들이 다 특진을 하시죠. 이용하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양평에서 고향에서 처음 했었고, 네, 080도 다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군요. 시장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저희가 하신 거군요. 전 세계에 이거 지적 소유권을 받으면 아마 상당할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이거 썼으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그 하원 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그 저기한테 그 보건
그 소장한테 그 질문을 하죠. 우리는 왜 이게 없냐? 대한민국에서 그거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네가 6개월 동안 한 그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 하루 하는 게 검체량이 더 많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대한민국에서 배워와라.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저희 그 고양시에 왔다 갑니다. 그거 다 보고 가죠. 우리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흔하니까 공짜로 쓰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아예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수세적이었다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보면서 되게 역시 우리나라가 잘하는구나라고 되게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고양시에 시작한 거였고, 네. 080도 제가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음식점 들어갈 때마다 네. 이제 거기 번호만 걸고 그냥 한번 걸면 그냥 끝이에요. 바로 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되게. QR코드를 처음에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QR코드도 잘 모르시고 핸드폰으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마다 길게 줄을 서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게 080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멀리서 보면서 오면서 080 전화하면 네, 등록되니까. 네, 네. 그래서 다 들어와서 진짜 그런 것들이 혁신이고 그것이 우리 정치권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QR코드도 되고 080도 되는데 저도 이용하면서 080이 편하니까 080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고양시에서 한 건데 네. 정부에서 한 줄 알아요. 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보고편 그냥 거. 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교통 문제도 제가 지금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 그게 이제 정말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아이디어와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특히 이제 거기서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것을 폐기하면 안 되고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실 비전문가가 고착 상태에 빠졌을 때 더 좋은 해결책을 낼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데 전문가들만 모여서는 회의가 안 됩니다. 양평 쪽에도 컨설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가 전문가인데 양평 같은 경우는 왜 우리한테 그 컨설팅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가셔서 좀 컨설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거기가 교통체증 지금 해결하겠다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양평 쪽에서 일어나고 지금 모든 접속도로가 서울에서 출발하는 게 거의 양평을 경유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저희 서해선도 김포공항에다가 5개를 갖다 접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승하는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체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공학을 하시거나 교통 문제 전문가들은 빠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모든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몰렸을 때 그런 체증이나 어떻게 혼잡도를 줄일까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양평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양평은 사실 피해자예요. 모든 차례 거기 다 통과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그 수건도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 저희한테 질문하면 저희가 해답은 아니더라도 네. 대안들은 좀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적은 예산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긴 한 건지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이제 일단은 지금 고양시 쪽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고양시가 이제 특례시라서 인구도 많고 지역도 크다 보니까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 좀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1등은 지금 가장 시끄러운 거는 청사이전 건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20년 전에 황교선 시장님 때도 또 신청사를 어디다 짓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곡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대곡 쪽은
2030 계획까지도 포함을 시키질 못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없는 데거든요. 나대지 아무 땅에다 갖다가 형사를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신청사 기금 조례를 만들고 두 번째로 입지 선정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오랜 기간 숙성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저희가 아마 첫 사례일 겁니다. 신청서 짓는데 30개 정도, 4년에 걸쳐 30개 정도의 그 단계별 그 인허가 사항들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만에 다 이제 그 모든 절차를 다 마쳤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걸 다 백지화하고 딴 데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도 계속 변해요. 첫 번째는 민자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검토하니까 민자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은 그린벨트 부지라 민자 사업이 되질 않고 공공용지로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민자를 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조금만 짓겠다. 그 규모를 작게 짓겠다. 이러더니 이제 또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있는 백석동 뭐 공공 업무 빌딩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시끄럽고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뭐 주민 소환 운동까지 벌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입장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자, 이제 전부터 이제 청사 이전에 대한 부지 확보나 이런 준비가 됐지만 그 건물을 하나 뭐 그 위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청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소유권 이전 받아서 거기를 쓰면 돈이 안 드는데 왜 예산을 많이 써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게 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산을 썼다는 비유가 사실상 적절치 않은 거죠. 첫 번째는 이동환 시장님은 그 백석동으로 신청사를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위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백석동 요지인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거 도시계획 담당이었었고 그러고 그 당시 그걸 결정했던 사람이 강현석 시장님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조언을 했던 분이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진 빌딩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양시랑 거의 뭐 7, 8년간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을 업무용 빌딩을 찾아온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양시를 그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업을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다 시청을 옮기겠다. 이러니까 이제 또 다른 특혜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은 다른 분들은 하셔도 이동환 시장님은 안 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았을까. 두 번째는 이제 거기가 이미 그걸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질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그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산하 기관들이 다 임대해서 있으니까 그 건물들이 글로 들어가고 나머지 빈 땅 그 공간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유치하자 이렇게 돼서 이미 전임 그 시장 시절에 다 용역을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이쪽에 짓는 것이 그 돈으로 땄을 때 절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건물 가격이 1,500억이에요. 리모델링비가 500억 들어가요. 그것만 해도 2,000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땅이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게 1,000억짜리입니다. 그걸 써서 청사를 하는데 이게 다 시거 공이니까 결국은 500억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계산이 어떻게 우리 자산은 계산을 안 하나요? 우리 자산도 임대 수익도 발생하고 팔아도 되고 이거 기회비용이잖아요. 그 가치라는 것이. 그리고 이쪽에 하는 것도 결국 3천억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쪽은 그린벨트예요. 농지이고 그것을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나면 자산 가치는 2배 이상 튀죠.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거냐의 문제가 하나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결정하면서 가장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했고 그러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시청을 단순한 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로 보지 않고 공간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의 그 역사, 스토리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그 해외까지 해서 국제 공모를 해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당첨작이 조금 봤을 때는 약간은 낯설어 보이지만 그 지형과 어울렸을 때는 최고의 작품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설계했었는데, 그리고 고양시가 특례시예요. 이제 2035, 35년 가면 이제 한 120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청사가 지금 인원도 못 들어갑니다. 확장할 땅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예,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특히 이제 그 주차장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학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한정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용지를 폐지했을 때 과연 그러면 다른 데 학교 용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고집을 부리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그 재무 상태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봤을 때 지금 과거에 추진했었던 곳으로 이전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아, 그렇죠. 네. 단순히 뭐 이거 비용 안 들고 여기는 있으니까 간다라고 단순 계산으로 세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는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상 임기 시작하시면서 이거를 막지 않았다면 지금 착공해서 내년 후년이면 이게 완공이 돼요. 공사비가 얼마만큼 지금 올랐습니까? 사실 그때 착공해서 계약을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이제 그 오랫동안 뜸들이고, 이 사이에 공사비 오른 것도 이제 이동환 시장께서 4천억이라고 그래요. 예산이 3천억이거든요. 그걸 자꾸 4천억이라고 물가 인상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4천억짜리 건물 못 짓습니다. 그 기초단체는 건물을 지을 때 금액하고 그 크기하고를 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뭐 3,200억이다 300억이다 올라가면 행자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지, 4천억짜리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모르시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부풀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설사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한다해도 그 정도까지 30%가 증액되는 거 허용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사 이전이든 도로든 이게 뭐 어제 결정해서 오늘 시행되는 게 아니고 매년 전부터 사전조사 뭐 예타 본타 다 거쳐서 다 검토해서 나온 결정인데, 갑자기 사실 이게 이제 뒤집는 게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양평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양평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습니다. 또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예타 본타 다 끝난 예를 뒤집는다는 거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67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매몰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용역비 107억짜리 공사, 그 다음에 관리 용역비 97억짜리 공사,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 취소했다는 또 매몰 비용들이 생길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받았고, 그리고 기재부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예타를 다 통과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2, 3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됐던 행정적 결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결정들이 다 그 숲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동환 시장이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럼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하하거나 취소하고, 그러고 그것도 다 의회 승인 내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로 가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동환 시장 임기 내에 끝날 수 있냐? 저는 못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본인이 있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임자들이 했던 일을 자기가 잘 수행하고, 그리고 후임자들이 결과를 보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똑같이 전전임자가 했던 것에 과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원한대로 가는 게 적법한 절차이고 맞는데 이제 이게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달라짐으로써 같은 고양시에 살지만 만약에 우리 집 옆으로 오는 거랑 쟤네 집 옆으로 가는 거는 의견이 이제 다르거든요. 이거 뭐 법이고 뭐고 나는 우리 집 쪽으로 시청 오는 게 좋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저쪽 분들은 원하는 대로 가서 우리 동네로 와야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뭔가 전체적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가는 지역에서 뭔가 거기서의 움직임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얄팍한 수법들을 써요. 갈라치기 수법. 사실상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을 위해서 같음 속에 서로 다름들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죽기 살기로 그냥 다 다른 거예요. 내게 아니면 다 옳지 않아. 이런 식에 돼서 지금 시청 문제도 어떻게 좋은 건물을 지을까, 어떻게 좋은 그 디자인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런던에 가면 런던 시청을 가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 시청을 외국에서 온 모든 방문객들이 그 바라볼 수 있을까? 제가 이 시청 지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시청을 나무에 매달든 땅속에 집어넣든 거꾸로 짓든 비틀어 짓든 어쨌든 간에 여기를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런 건물을 짓자. 이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올 수 있는 관광 상품이면서 역사를 줘야 된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거는 백석동이냐 원당이냐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적 소양들이 앙상해서 이 뼈다귀만 이상한 것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은 정치가 사실 올바른 정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행안부 그 지방재정 공제조합에서 하는 용역, 타당성 용역이 부당하다. 그것을 실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국회 행안위원장한테도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장관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저희가 요청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는 그 지역에서, 고양시에서 차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나 그 행안부에서, 그리고 기재부 장관한테도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해준 그 예타 승인권, 그리고 지방재정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에 대해서 당신 권한을 침해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각 직분에 맞는 사람들이 그런 직분에 맞는 질문을 왜 못하는지, 그리고 국무총리 세워놓고 대정부를 할 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물어보면 다 뻔히 나오는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어느 정치인에도 이런 질문은 자기 지역이라는 것 좀 한 번쯤은 질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답한데. 그래서 저희가 권한도 없는데 결국은 서명받아서 국회 찾아가고 이분 저분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이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엔 지역구 국회의원 쪽에서 좀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현안 한두 개를 뭐 20분을 한다, 40분을 한다 그러면 그 초반에 한번 띄워도 좋죠. 네. 이거는 그 자리에서 즉답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재부 장관님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통 관료 출신이고 물어보면 금방 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고양 그쪽 지역에서 이게 뭔가 정확하게 이 절차를 밟고 위법성을 따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좀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같은 고양시도 저쪽에서는 안 도와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이 일로 오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 방해까지는 안 해도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간의 갈등으로 가면 안 되고
합법성과 비합법성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더 큰 고양시라는 정의를 위해서 고양시라는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원당이란 지역은 사실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고양시를 이끌어 왔지만 일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이 이제 퇴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마지막 그 자존심인데 이것마저 가버리면 원당이란 지역은 다시 부활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고 대신에 일산 쪽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갔어요. 뭐냐면 테크노밸리 8,000억, 영산밸리 8,000억, 킨텍스 또 5,000억, 그 다음에 CJ 라이브시티 2조. 이것만 해도 3조 몇천억이 가는 사업들이 다 투입이 되는데 여기 남은 이 3천억짜리 건물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역이 분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잘못 싸움을 던졌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고 시민들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거리 나서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정말 저를 비롯해서 저도 사실 요새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정말 정치인들이 대의에 고양시라는 큰 대의에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법대로 진행되는 게 모든 정책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교묘하게 이제 그런 이전 문제는 교묘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제 뭔가 좀 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뭐 저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될, 영리하게 잘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자꾸 지역 문제로 가면 해결책이 없어요. 큰 고양시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130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민선 7기는 충분하게 지역 간의 골고루 발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거대로 가면 되는데 오히려 일산 쪽이 지금 이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들어오고 나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또 800만 평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이 전부 다 그쪽으로 편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로 가는 것도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인데, 있는 마지막 3천억짜리 사업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발을 일으키고 행정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이런 우려가 크죠. 네. 모쪼록 이재준 전 시장님께서 좀 지금은 직책이 없으시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청사 이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소각당 문제도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청사는 이제 선곡으로 보면 이제 고양 갑이라는 지역구인데 여기서 뺏어가고, 그다음에 소각장은 또 백석동에 있는 걸 고양동에 넣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은 건 뺏어가고 나쁜 건 넣고, 여기는 나쁜 거는 뺏어 일로 옮기고 좋은 거는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제 계획을 수립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민선 7기 때 파주시랑 광역소각장 계획을 300톤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파주시가 이제 주민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급 300톤, 파주시급 300톤에서 600톤짜리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해서 지역을 이제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 나와 있듯이 우리 300톤 글로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김포시랑 150톤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나오는 450톤은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에 또 이제 한 50톤짜리 이제 소각장이 들어옵니다. 그럼 나머지 소각장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도 광역으로 줘서 그분들 우리 걸 가져가는 만큼 우리도 조금은 거기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어쨌든 폐기물 관련하는 모든 것들은 중앙정부가 광역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지역에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반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비용도 쓰레기 소각장 600평짜리 하면 5천억이에요. 저희 안 짓고 파주로 합쳐지면 국도비 지원받아서 훨씬 싸게 짓잖아요. 아까 시청 싸게 진다고 했는데 더 비싼 건 여기다가 우리가 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모순들이 발생이 되고 더 좋은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800만 평을 경제 자유구를 진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100톤짜리라도 200톤짜리라도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다 어디다 버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분절된 계획들이 도시 고양시란 도시 전체의 계획과 연계성이 지금 약간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고양동, 관산동에 쓰레기 소각장 짓는 것은 거기는 기존에 그 벽제 화장장, 동물 화장장, 그 다음에 시립 공업묘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어서 정말 그 동네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또다시 이렇게 넣고 지역을 분란시키는 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는 지역이 특성이 신도시, 구도시가 정말 확연히 다른 분위기여서 좀 균형 발전이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도 계속 잘 지켜볼 텐데 이재준 전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좀 열심히 활동하셔서 고양시가 앞으로 고르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선거에 떨어지고 이렇게 1년 넘게 돌아보면서 제 책임이 상당히 크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원칙을 따지면서 그러면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덜 해렸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반성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이제 그 신도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덕양구 제가 사는 곳은 여기엔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배려가 고양시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더더욱 확고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좀 진행 사항이 또 생기면 다시 모셔서 다시 진행 사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아쉬운 시간이 됐는데요. 고양시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정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와 같이 가야 합니다. 공공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하고 작은 다름들을 서로 겨루는 것이 정치지 한쪽에 전부를 갖고 한쪽에 전부를 잃는 이런 게임의 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가 생생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하면서 저도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해갈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시민들한테 따가운 그 질책 달게 받으면서 더 반성하고 참여하고 고양시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